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더 자주 네. 뵙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아, 그러네요. 네. 이틀 연속 뵙게 됐네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러시겠죠.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종목 중심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국내 증시가 이제 2,675포인트 고점을 뚫을 거냐 말 거냐. 그래서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이제 종목들의 어떤 매수의 힘, 원천 그런 부분들이 해외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큰 자금의 줄기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력주 개입 흔적을 분석하는 방법과 또 매수 타이밍에 대한 강의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도 끝까지 집중하시면 여러분의 계좌 더 빨리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대표님이 종목도 굉장히 잘 보시지만 시장 분석에 있어서도 대가시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표님의 이슈 분석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슈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치 투자하면 떠오르는 사람 중에 바로 워렌 버핏이 있죠. 이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대 보유 종목 바로 애플인데요. 이런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일부 매도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어제 보니까 이제 많은 뉴스들도 있고 국제 시장이 이제 신고점이 대부분 나고 있는데 한국과 홍콩만 아직 신고점이 아니고 웬만한 나라가 다 신고점이 났어요. 그런데 종합주가 지수 자체가 근데 어제 보니까 미국 시장도 스탠앤푸어 기준으로 신고점이 다시 이제 나아가면서 중요한 많은 뉴스들이 있었지만 종목으로만 놓고 본다면 애플의 주식을 워렌 버핏이 버크셔 쉐어가 정확하게 1,000만 주를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의 최대 주주는 뱅가드 펀드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의 버크셔 쉐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버크셔 쉐어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폐쇄적이죠. 주식 수도 비싸고. 근데 뱅가드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예전에 쌀 때 했던 그래서 웬만한 미국의 시가총액 다 보면 항상 1위가 뱅가드 펀드예요. 애플의 5%가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요. 뱅가드 펀드가 5%에서 6%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워렌 버핏 한 5%의 2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어제 1,000만 주를 정리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인공지능에서 스마트폰에서 인공지능으로 이제 이 시가총액 마이크로소프트로 바뀌니까 당연히 포트폴리오를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장은 거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버크셔 쉐어가 갖고 있는 주식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애플은 1% 지분을 본인들이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전체 포트에서. 그리고 쉐브론 텍사코는 지금 보유 비중이 이제 14%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1등이었다가 2등이 된 스마트폰 쪽, IT 쪽에서는 살짝 줄이고 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계속 베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한 5년 전부터죠. 이 워렌 버핏이 퍼스트 솔라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가스 회사 같은 경우를 계속 M&A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되게 좀 의아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300%, 500%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쉐브론 텍사코하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는 이 정유 및 석유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 지분을 보니까 버크셔 쉐어는 계속 늘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큰 자금들은 에너지 쪽으로 국제 유가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돈을 좀 넘어가는 흐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쉐브론 텍사코를 제가 왜 애플 1% 줄였지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1조 원을 팔았다면 쉐브론 텍사코는 뭐 실제 14%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지분을 늘렸지만 1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이 사고 바닥에서도 잘 샀지만 또 상투에서도 계속 샀거든요. 사고 나서 마지막 산 것이 한 20% 정도 빠졌는데 어제 근데 보니까 또 늘리는 그런 흐름들. 이거는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 이제 제가 왜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2차 전지 그리고 국내 화학업종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석유화학 제품 관련주들 중화학공업들 그동안 이제 국내에서는 이게 다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LG화학, SK이노베이션, 애경 유화 그리고 중화학공업 관련주들이 소외되어 있었는데 이쪽으로 지금 큰 돈들은 여기서는 오히려 더 늘리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중동 지역에서 어떤 전쟁의 확전 가능성 여기에 베팅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원자재의 어떤 인플레이션은 본질적으로 했지 않은 쪽, 그리고 결국에는 전기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확산이 되지만은 아직까지 내연기관이라든가 이런 어떤 화석 연료들을 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끝물이 아니다. 이런 거를 좀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쉐브론과 그리고 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국내 시장에서도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리고 2차 전지 관련까지 해서 중화공업 종목군들 같이 한번 시장에서 수익률에 대한 관점에서 낙폭과대도 있지만 한번 다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낙폭이 깊었던 2차 전지, 석유화학 종목들 눈여겨볼 만하다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서 국내 반도체 및 IT 부품주들 AI로의 전향도 필요하겠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국내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어떤 많은 분들이 이제 세력하면 막 야, 이 주식 이만큼 산다더라 이런 쪽에 포커싱을 맞추는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재벌들 중심으로 모든 국내 어떤 시가총액의 70~80%가 10대 그룹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장 지난 10년, 최근에 5년에서 10년만 보더라도 국내에서 가장 큰 수익률이 난 종목들은 바이오죠. 2차 전지하고. 그런데 삼성이 지난 10년간 유일하게 진출한 새로 한 비즈니스가 딱 2개예요. 어떤 거냐면 삼성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내에 태스크포스 팀이었는데 정식적인 팀으로 승격시켰죠. 팀으로 일단 부서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바로 로봇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로봇이다라는 걸 제시하는 거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들, 가장 월급을 많이 주고 국정원보다 정부가 빠르다는 삼성이 선택한 비즈니스가 로봇 비즈니스다. 10년 전에는 바이오 비즈니스였었고, 그러면 이게 곧 세력이고 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만 뛰어들면 안 되고 그다음 LG도 뛰어들고 그다음 SK도 뛰어들고 그다음 효성도 뛰어들고 그다음 롯데도 뛰어들고 이제 다 바이오에 뛰어들죠. 그런 다음에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LG와 삼성이 이끌어가고 있고 현대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미 미국에서 인수를 했죠. MIT 대학 내에 있는 벤처 기업을. 이런 흐름만 보더라도 그 다음에 세력은 그러면 돈은 어디냐? 바로 로봇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주식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그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정리했다는 것은 이제 스마트폰 중심의 IT 관련주들은 여기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쪽이나 이쪽으로 전향을 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렵게 된다는 걸 암시하는 측면 중에 하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에 이어서 삼성의 픽, 이 미래 먹거리로 부각받는 로봇 관련주들 함께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재돌파했죠. 얼어붙었던 코인 시장에 3년 만에 찾아온 고점인데요. 이런 흐름 어떻게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한번 비트코인은 정확하게 한 30개월 전후로 해서 2021년도 12월 3일 날 여기 이제 5만 달러, 6만 7천 달러에서 5만 달러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만 3년 만에 만 2년 넘어서 잠깐 5만 2천 달러 전후까지 치솟았어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이제 올라간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동안 국내 그럼 이게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잠깐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 그거는 뭐 별로 반반이니까 다만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 이걸 국내에 있는 종목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그러면 잘 알아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또 NFT 그다음에 코인 증권 블록체인 지난 3년간에 이런 주식에 베팅했던 분들은 대부분 반토막이 났거나 사라졌거나 코인이 마치 보이스피싱 같이 느껴지거나 근데 비트코인과 코인하고의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을 분명하게 차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한 건 비트코인이에요. 코인과 또 블록체인하고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의 어떤 이런 것들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게임주라든가 NFT 관련주들이 지난 3년간 계속 하락해가면서 뭐 5분의 1토막 이렇게 났는데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또 증권사들,
최근에 코인 증권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증권 업종이라든가 게임 업종 그리고 NFT 관련주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이 다시 5만 달러에서 5만 5천, 6만 갈 때마다 계속 종목들이 수익률 게임이 지수보다 더 세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세계적인 어떤 자금의 추세를 흐름을 보고 우리는 코스피 내에서 그걸 종목으로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걸 실제 실행을 해서 베팅을 해야 여러분 수익 계좌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이런 종목군들이 긴가민 그동안 하도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사람들이 긴가민가요. 그러면 이럴 때 6만 달러 넘기 전에 비트코인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 관련된 주식에서 그런 종목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 내에서 NFT 관련주들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5만 달러 재돌파는 또 인플레이션의 본질적 해결책의 방향성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지난번에. 네. 이 코인 증권을 비롯한 한국형 NFT 관련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관련주 투자를 고민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함께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설명드리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제품, 핸드폰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딱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라요. 네. 그렇지만 말 그대로 이거는 가상화폐 그리고 가상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떠오르지가 않으실 겁니다. 특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섹션별로 나눠서 종목하고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구체적인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이번 주 일요일 날 밤 10시에 우리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공개방송과 그리고 또 박한샘의 야간 수업이라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핸드폰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여러분 걸로 이 개념을 먼저 만들고 해야 종목이 해야 목표 주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일요일 밤 10시, 이번 주 일요일 밤 10시입니다. 한국경제TV 입장하시면 대표님이 준비하신 온라인 무료 특강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꼭 함께 하셔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강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호를 포착하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 바로 세력주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거래량과 보조지표 속에서 나오는 세력주의 흔적을 찾아 적합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찾아내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한샘 파트너의 주식 투자 우뚝서기 두 번째 강의, 세력주를 발굴하는 방법 파트 2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샘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전업으로 우뚝서기 드디어 2강을 진행하는데요. 지난주 저희가 세력주의 발굴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력의 개입과 매수 신호, 이것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어떤 지표와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해서 종목으로 찾아내는 건데, 오늘은 원래 2편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강의를 완벽하게 시간상 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못했던 거 먼저 다루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강의 목표가 이거였죠. 세력주의 개입을 통해서 종목을 발굴할 수 있다. 어떻게 스스로. 그 다음에 그 개입의 흔적들을 찾아서 우리는 종목을 찾는. 그래서 야, 이 좋아 보인다. 괜찮다. 이 평이 위에 있다. 이런 어떤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거를 그런 걸로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 즉 심증을 뭘로 확증하는 거예요? 물증으로 확증하는. 물증이라는 게 뭡니까? 주식에서. 그렇죠. 계량적 수치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종목을 찾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볼 겁니다. 자, 오늘은 그 타이밍을 그래서 어떻게 잡을 것인가 흔적을 통해서 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익히게 되실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인 없는 주식은 없다. 그리고 세력은 강력한 어떤 힘이고 수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면서 그런 거에 대한 흐름들을 살펴봤고 지난 강의가 이거였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겠어요? 그동안 제가 모두 다 실전 매매한 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제가 이 기법을 이용해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언급을 드려요. 왜냐? 주식은 이게 참 신기한 게요.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책으로 보고 이론적으로 해서
그게 되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업료를 너무 많이 치러요. 수업료라는 것은 돈을 잃는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게 옆에서 이렇게 보고 배우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부분이 1차 상승한 이후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었고 상승한 이후 이렇게 눌림목을 주는 종목. 이 눌림목을 줄 때 거래량이 어떻게 된다겠어요?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급등하는데 그 다음에 눌림목을 줄 때는 거래량이 같이 또 빠집니다. 그리고 잠깐 2차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이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갈 때 거래량이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죠. 왜?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1차 매집에서 60-70%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이 눌러줄 때 파는 놈이 없는 겁니다. 왜? 자기네들이 이미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걸치고 다시 이제 레이싱이 시작하는 거죠. 레이싱이 시작할 때는 처음에 2차 매집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추가로 상승할 때는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갈수록 감소되는 현상이 나온다. 이게 어떤 종목입니까? HLB라는 종목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첫 번째에서 지난번에 강의한 기법대로 종목을 잡지 못했다면 두 번째 타이밍에는 잡을 수 있는 능력. 왜?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닥에서 사서 내가 판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30% 움직였다.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남는 게 없느냐? 사고 팔고 해가면서 물량 뺐는데 돈 들어갑니다. 물량 뺐는데 돈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30% 올라가 봐야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고 봐요. 1,000억. 그러면 300억 벌어봐야 여기서 왔다 갔다 해가면서 또 100억은 날아가요. 여기서 사느라고 들락날락하면서 물량 빼들 때도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 갖고는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만큼 올랐다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한테는. 여기서 20% 물량을 우리가 잡지 못한 게 있느냐. 여기서 20% 못 잡아주면 전체 시가총액이 1조 원짜리다.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1,000억 중에서 1,000억을 놓쳤다. 자기네들이 10% 전체 유통 물량에. 그러면 이게 나중에 더블로 갔을 때 그 1,000억이 2,000억이 돼버립니다. 여기서는 내가 1,000억이면 잡을 수 있는 거를 나중에 100%로 1조 원짜리 시가총액이 2조 원이 됐을 때 누가 때리면 2,000억을 때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때려야 되는데. 1,000억으로 막을 수 있는 걸 2,000억으로 막아야 되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바닥을 훑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이런 과정을 대부분 걸치게 되어 있다. 자, 그런데 저거를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세력의 흔적을 확인하고 바닥에서 우리도 그러면 잡을 것인가, 놓쳤을 때는 중간에 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법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자, HLB 아까 그 봤던 모습이고 지난주 것까지 이거는 이제 최근에 제가 이번 주 걸로 업데이트한 겁니다. 저희는 지금 매도 타이밍을 보는 건가요? 매수 타이밍을 보는 건가요? 매수 타이밍을 보는 거죠. 세력이 개입한 첫 번째 흔적. 그러니까 과거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최근 거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했어요. 자, 보시면 근데 가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져요. 들락날락 하다가 계속 떨어졌는데 여기 가라고 찍은 지점에서 옆으로 한번 그 다음에 5번 지점 그리고 4번 지점, 3번 지점, 2번 지점, 1번 지점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살짝 3번 지점에서 턴을 합니다. 근데 계속 60일선 아래에 있어요. 60일선 아래, 녹색선 아래 주가는 또 우하향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가격지표라고 봅니다. 자, 많은 분들이요. 주식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주가의 가격지표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1차적으로 가격지표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맨날 이 시세만 보는데 포커싱을 맞춥니다.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 가격이 정배열로 바뀐다든가 역배열됐던 거. 이런 신호들이 세 가지 신호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있죠. 이걸 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시세는 얼마든지 장난질을 잠깐씩 물량을 잡았을 때 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거래량을 보죠. 그 다음에 정배열을 보죠. 지난주에 했던 그 신호 중에서 세력의 개입 흔적. 마지막으로 본 게 뭐예요? RSI 지표죠. 자, 근데 RSI 지표에서 잘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은 모르시더라도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보면은 파란색으로 제가 과매도 영역이라는 걸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거는 어때요? 가 지점보다 5번 지점이 조금 높고 5번 지점보다 4번 지점이 조금 높고 4번 지점보다 3번 지점이 조금 높고 3번 지점보다 2번 지점이 높고 2번 지점보다 1번 지점이 높네요. 1, 2, 3, 4, 5 가격 지표에서 보면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3번 정도에 나와요. 그런데 RSI 보조 지표로 보면 여기가 바닥입니다. 주가는 여기가 바닥이 아니에요. 물론 바닥에서 다 잡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이때 어떤 신호를 보여주는 겁니다. 즉 주가 지수는 아직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몰라. 내가 완벽하게 바닥에서 잡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세력은 여기서부터 개입을 시작한 흔적을 가 지점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주가가 잠깐 더 이상 출렁출렁하면서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는데 얘는 계속 위로 올라가요. 자, 그래서 RSI 보조지표가 주가 지수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부분에서 상대적, 절대적 지표, 가격 여기보다 1원 싸고 100원 싸고 이런 걸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포인트에 우리가 이게 다 산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길면 이렇게 6개월, 짧으면 3개월 전에 어떤 신호들이 나옵니다. 가장 좋은 건 여기서 주식을 사는 게 가장 좋겠죠. 타이밍적으로는. 왜? 3, 4개월 고생 안 하니까. 그렇지만 어떤 주식을 매집을 할 때 전체 유통 물량이 1000만 주인데 세력이 하루에 1000만 주 다 못 삽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다. 자, 그래서 RSI 보조지표를 통해서 세력의 개입 흔적을 저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 뭐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거래량. 거래량이 빵 터졌나 안 터졌나 본다. 주가가 급등하기 전 혹은 급등하기 이런 부분에서 30개월 전 거. 그 다음 두 번째 역배열됐던 지표가 정배열로 중간중간에 바뀌는지 본다.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RSI 지표를 통해서 확인한다. 즉 주가는 여기서 뛰기 시작하는데 뒤에 올라갈지 떨어질지 몰라요. 우리는 주식을. 그렇지만 앞에 부분을 보는 겁니다. RSI 지표에서 이렇게 과매도 신호, 물웅덩이가 있다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지 앞에 있었죠. 1년 전, 2년 전이 아니라 3개월 전, 6개월 전 범위 내에서 이 기간을 세력들이 보통 3개월 전후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금 더 다양한 케이스로 확대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HLB예요. 자, 보시면 가격 지표를 제가 아래로 내리고 이제 RSI 보조 지표. 왜? 우리는 주가가 이 주식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몰라. 심리적인 현상들을 객관적인 지표로 내가 그걸 만들어내야 돼. 그래야 나의 수익률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번에도 수익이 나고 다음에도 수익이 나고 연속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다? 그게 실력인 겁니다. 어떤 종목을 찍었어, 샀어. 오, 수익이 많이 났어. 이게 우연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타고난 감각일 수도 있고요. 뒤에 만들어진 학습에 의한 훈련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제가 주식을 한 지금 25년째 하고 있는데요.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고 원래부터 그 감각을 스스로 타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돈 많이 버냐? 타고난 사람이 잘해요. 그럼 100% 인정합니다. 타고나야 돼요. 그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자꾸 내가 연속적으로 만들어내야 리스크를 줄인 상태에서 계속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번의 화려한 성공이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그러려면 그걸 내가 객관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수익이 났는지.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증거. 저 같은 경우 세력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력들은 계속 그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자, 방금 했던 부분에서 그걸 확대해 본 겁니다. 그래서 가격 지표를 저는 우선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뭐를 봐요? 거래량 지표. 거래량이 터진 종목을 보죠. 여러분 가격을 먼저 보지만. 그래서 저는 이 가격 차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한 번에 내가 다 살 거 아니거든. 세력이 개입한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래량을 통해서 그럼 몇 개월 전 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거래량이 지금은 작지만 안 보이지만 거래량이 주가가 폭등하기 전에 앞에서 이렇게 터진단 말이에요. 30개월 내 최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봤을 때 그다음 RS 앞에서 뒤로 갈 때 주식 올라갈지 떨어질지 몰랐는데 앞에 혹시 어떤 일이 있었나 봤더니 과매도 RSI 보조 지표가 과매도 영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지점에서 골든 크로스 한번 나죠. 주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근데 보조 지표는 어때요?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죠. 가지점보다 1번 지점이 우위에, 1번 지점보다 2번 지점이 우위에, 2번 지점보다 3번 지점이 우위에, 3번 지점보다 4번 지점이 우위에, 4번 지점보다 5번 지점 여기네요. 여기는 이제 여기네요. 1, 2, 3, 4 잠깐만요. 5번 지점보다 4번 지점이 위에, 4번 지점보다 3번 지점이 위에, 3번보다 2번이 위에, 2번 지점보다 1번 지점이 위에. 이렇게 해는 올라가죠. 반면에 주가는 어떻습니까? 내려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그다음 빵 뛰는 거죠. 1번에서부터. 무슨 얘기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1번에서 주식을 왕창 사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6개월 전, 3개월 전 그런 신호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2,000개 종목을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찾을 필요가 아니라 준비된다는 거예요. 왜냐? 세력들도 그것을 자금도 모아야죠. 그다음에 지금 금융실명제잖아요. 계좌 한 계좌로 다 쏴버리면 바로 표시납니다. 계좌 정지돼요. 범죄 수익금으로 몰수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계좌를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다 몰빵 나온다. 지점에서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키움증권, 삼성증권 계속 돌려가면서 표시 안 나게 그런 작업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런 종목들의 어떤 힘을 움직이는 큰 자금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1억, 2억, 100억 이런 게 아닙니다. 시가총액 1조짜리를 유통 물량이 몇 퍼센트냐? 2천억이다. 그럼 그 2천억 중에 적어도 1,600억 이상을 장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8, 90%를. 그래야 나중에 팔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네. 자, 근데 뒤집어서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아요. 가지점에서 과매도 영역에서 골든크로스 나왔을 때 매수. 여기는 과매도 영역에서 데드크로스 나왔을 때, 데드크로스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이 앞에 1번 지점을 2번 지점이 하지점이 돌파하지 못하죠. 주가는 돌파가 나오는데. 상투의 현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바닥. 주가는 잠깐 알을 깨는데 보조지표는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 현상을 확인하고 우리는 여기서 사든지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사냐? 아니에요. 500만 원, 200만 원, 그 다음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봐가면서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 충분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00개 종목 중에서 보통 30개 정도, 일주일에 5개 정도가 바뀌어요. 계속 그 리스트로 갖고 있어가면서 추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제목이 뭐냐? 세력 추적이에요. 세력들의 흐름에 따라 종목에 따라 종류도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을 추적 관찰해가면서 나도 거기에 맞게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뭐예요? 네. 그 위에 벼룩이 앉아 있는 거잖아요. 독수리 머리 위에. 그렇게 해가면서 거기서 같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독수리보다 더 큰 벼룩이 붙었다. 잡아먹히겠죠. 숟가락 너무 크게 쓰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세력들의 개입 증거 및 흔적. 세력들의 개입 및 증거 및 흔적. 3개. 주가가 폭락한다. 거래량이 폭등한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죠. 그리고 주가가 돌파한다. 2차 매집에서 거래량 같이 폭등한다. 이게 보통 노멀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1차 매집에는 반드시 주가 폭락, 거래량 폭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2차 상승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우는 주가가 신저점을 깨고 내려가는데 거래량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가격 테스트만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후렸는데도 종목 거래량이 안 나오네? 요즘 2차 전지 같은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 참조하셔서 보통 8, 90%는 이 케이스다. 1, 20%는 이 케이스다. 즉 그걸 거래량 진공 상태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주가가 웬만큼 올라가도 아무도 파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1억짜리 계좌가 1,000만 원 된 다음에 2,000만 원 된 다음에 거기서 더블 나봐야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주가 10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3년간 이렇게 빠진 종목들은. 그러면 어차피 거기도 안 파는 사람이
1,000만 원짜리 1억짜리가 1,000만 원 됐는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됐다고 팔겠느냐? 안 판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천보, 후성, 2차전지, 전액 같은 종목군들, SK케미칼, 뭐 5분의 1 토막, 7분의 1 토막, 마이너스 85% 흔하디 흔한 종목들입니다. 대형 종목들인데도. 그런 주식 LG화학, 삼성 SDI 안 팔아요. 사람들이. 왜? 물려있는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은 잠깐이지만 매물 진공 상태의 종목군들로서 매매로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세력을 추적한다는 건 추세력을 먹는 것도 있는데 단기적인 매매에도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자, 그 증거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RSI 기법에 대해서 완전히 익히셔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RSI 기법에 대해서. 자, 그리고 지난주에 강의를 이제 못했던 부분들이죠. 저 PBR 종목과 한국은 지주사가 요즘 움직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거래량과 그리고 역배열됐다가 정배열되는 거. 그리고 RSI 지표상에서 과매도가 나왔다가 턴어라운드 하는 트렌드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나오는 거. 최근 한 달 사이에 나온 종목군들. 즉 새로운 종목들의 말 그대로 큰 자금들이 세력들이 요즘 들어와서 한국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이런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이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뭐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쭉쭉쭉쭉 있습니다만 새로운 어떤 패턴으로 들어와서 큰 돈들이 지금 박혀 있는 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어떤 거냐? 정책 수혜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는 정치에 관심은 없습니다만 국회 홈페이지나 국회 도서관과 통계청 여기를 자꾸 들락날락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고 발의할 때 이걸 누가 하느냐? 국회의원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래에 있는 사무관님들이나 비서분들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로비를 사실 알게 모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 자금이 어디에 집행되냐? 요즘 가장 대표적인 정책 자금이 뭐가 있을까요? 어린이집을 하던 분들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어요? 요양병원으로 간판 받고 달고 있습니다. 왜? 정부 정책 자금 빼먹기가 옛날에 애들이 많았을 때는 어린이집을 할 때 돈 빼먹기가 좋단 말이에요. 지금은 요양병원을 하는 게 이제 돈 빼먹기가 좋단 말이에요. 외곽순환도로 쭉 따라서. 자, 이러한 어떤 정책들이 그냥 바뀌는 게 아닙니다. 법안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지진 나니까 건물이 노후된 건물들에 대해서 지진 진도 6, 7까지 건들 수 있는 어떤 보강 작업을 해야 된다. 알루미늄으로 보강을 하든 그러면 산목 S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것이 법안이에요. 자, 지금 국내에서는 저 PBR 종목군들에 대한 법안들이 정부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 문제 때문에. 이게 과거에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입니다. 1인당. 이게 이제 1억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 1년이면은 대기업 초봉 신입사원 임금이 5천만 원이에요. 아파트 한 채 지금 강남이라든가 서울 30평, 20평이 10억입니다. 예금자 보호를 5천만 원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억으로 바꾸고 다양한 어떤 포지션이 늘리는 것이 세계적인 트렌드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저 PBR 종목군들, 코스피 200개 종목 중에서 제가 쭉 나래비를 세워본 겁니다. 이마트, 하나생명, BNK금융, 한화, 가스공사, 영풍, 현대제철. 이런 종목군들이 1차 상승은 끝났습니다. 조정 주고 다시 가느냐 안 가느냐인데 1사분기에 이런 종목들이 정책적 수혜주인데 이걸 정책적 수혜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차트만 놓고 봐도 이런 종목들이 지난 3년간, 5년간 계속 저 PBR 종목들이 떨어지기만 했다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기만 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보통 우리는 실적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기관들이 실적이 좋다고 했을 때는 이미 주가는 바닥에서 50% 전으로 올라와 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특정 종목별로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떼거지로 움직일 때는 정말 큰 돈들이 마치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GTX 철도
이런 것이 놓아지는 것처럼 그때 움직이거든요. 그럼 그걸 지켜보고 있던 돈들, 그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정해졌을 때 혹은 진행되어 있을 때 큰 돈들이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력과 제가 생각하는 세력의 차이점이에요. 가장 좋은 건 뭘까요? 같이 떠밀려가는 겁니다. 내가 경치 좋은 곳, 내가 보기에 살기 좋은 곳, 여기 이런 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철도가 지나가는 곳, 내 앞에 고속도로가 나는 곳, 도로를 이해해야 그 땅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저 PBR 종목이 내수주고 성장이 없고, 그렇지만 지금 은행업종이라든가 증권업종이라든가 이런 게 움직이죠. 아직은 실적은 은행업종이지만 증권업종은 실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디지털 시대가 돼가면서 NFT 토큰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증권 토큰,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을 쪼갤 수 없잖아. 부동산을 쪼갤 수 없으니까 뭐를 만들었어요? 리츠라는 상품으로 상장했죠. 증권 토큰이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 증권주들도 움직이고 은행주들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법안들이 디지털 화폐라든가 이런 걸로 움직이겠죠, 우리나라도. 자, 그게 국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것을 보고 지금 돈들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단순히 저 PBR이니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실적도 붙습니다. 자, 기업은행이에요. 계속 들락날락만 하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빵 치고 올라갔네요. 11,500원에서 13,500원으로 지난주에 한 20%, 30% 가까이 움직였는데 거래량도 가가면서 주가도 같이 움직였네요. 여기서는 거래량이 없죠. 제가 기업은행을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은행주들도 비슷해요. 자, 그런데 기업은행을 이제 좀 길게 봤습니다. 방금 거는 몇 개월을 본 거고 같은 곳입니다. 이거를 좀 길게 본 거예요. 기간을 몇 년으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2020년 5,800원에서 이때도 똑같네요. 주가 폭락, 거래량 폭등, 주가 저점 계속 깨가면서 거래량 늘어나죠. 왜? 기업은행이 망할 건 아니잖아. 땅바닥이냐 아니냐, 6,000원이냐 6,500원이냐 7,000원이냐의 문제지 망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배운 기법, 주가 폭락, 거래량 폭등. 거래량 폭등인데 지난 1년치, 2년치, 3년치, 4년치, 5년치 거래량에 이것보다 높은 거래량이 하나도 없네요. 주가는 추세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미 한 번 더 폭락. 주가 폭락, 거래량 폭등. 이해되셨죠? 첫 번째 증거예요. 성급하게 보실 필요 없겠죠. 그렇다가 지금 여기에 딱 모습입니다. 어떤가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적당히 올라왔습니다. 추격 매수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요? 추격 매수와 올라갈 때 산다. 어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밀어줄 때 사야죠. 안 밀어주면 어떡할 거냐? 안 사면 그만인 거예요. 다른 종목 많습니다. 만약에 이 주식이 계속 떨어지기만 했다. 여기서 이렇게 계속 떨어지기만 한 종목이다. 지난 2, 3년 동안 다른 종목들처럼 그러면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이미 올라왔잖아요. 보험주라든가 증권주라든가 다른 종목들은 지주사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지난 2, 3년간 이렇게 올라갔다 계속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한화생명, 한화,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물산, LG, LS, DL 은행주들은 그나마 실적이 좋으니까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종목은 괜찮지만 매매로서는 지금은 괜찮지만 추격할 필요는 없겠죠. 추세로 살 필요도 없고. 이해되셨죠? 매매로서는 굉장히 괜찮아요. 세력들이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을 한번 시도해보고 있기 때문에. 매매는 괜찮다. 그렇지만 추세로 보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기업은행 방금 본 부분입니다. 지난주 거고 이게 이번 주 거네요. 자, 볼까요 한번? RSI 보조지표 상으로 봤을 때 과매도 영역이 여기에 있었네요.
9,300원짜리.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쭉 과매도 영역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적이 있나요? 없죠. 과매수 영역이 여기서 한번 떴네요.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뜨고. 그리고 눌림목, 가격 눌림목, 그리고 재상승. 그런데 최근에 어때요? 과매도 영역에서 꼬꾸라졌네요. RSI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조심해야죠.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손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매수 영역에서 꼬꾸라졌으니까 매매로서만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참조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반면에 이거와 반대되는 종목입니다. 현대홈쇼핑.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61선을 기준으로 계속 주가가 떨어졌네요. 그래서 최근에 정배열 한 번, 그 다음에 정배열 두 번. 정배열 기간이 어때요? 보름, 한 달, 갈수록 늘어나죠. 그리고 나서 완전히 치고 올라가면서 거래량 땅 터졌습니다. 주가 폭락, 거래량 급등. 주가 직저점 다 붕괴. 부합해요, 안 부합해요? 부합하죠.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주가가 가격 매력이 있으면 더 좋지. 그런데 보니까 주가가 가격 매력이 6만 원에서부터 지난 2, 3년간 계속 하락했네요. 방금 보셨던 부분은 이 구간을 확대해서 본 거고요. 이거를 제가 기간을 좀 길게 해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직저점이 깨졌었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번 지점, 2번 지점, 3번 지점, 4번 지점인데 이 4번 지점에서 직저점 아까 이 차트에서 주가 폭락 나왔던 지점, 거래량 급등 나왔던 지점에서 이 부분이 방금 4번 지점입니다. 주가 폭락 나가면서 거래량 빵 터진 거. 근데 지금 이걸 본 거죠. 확대해서 본 거죠. 길게, 기간을 길게 해서 본 거죠. 어때요? 네. 직저점 다 깼죠. 아까 보셨지만 주가 폭락, 거래량 폭등. 그리고 역배열됐던 것이 정배열. 지금은 어떤가요? 완벽한 눌림목이네요. 아까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왔었죠. 추세도 상승했고. 이렇게 눌러줄 때 사면 돼야 하는데 안 됩니다. 이 주식은. 현대홈쇼핑 어떻습니까? 계속 앞에서 빠졌었죠. 그래서 지금 눌러주죠. 여기서 저점 깨질 때 손절을 하더라도 지금은 사야 되는 타이밍인 겁니다. 이런 주식. 왜? 과매도에서 한번 찍고 지금 올라가다가 지금 눌러주는 구간이잖아요. 거래량이 터졌는데 지금 이 주식이 100% 이상 아직 안 올랐잖아요. 최근에. 다른 종목들은 이게 무너질 때 주가가 100%, 200% 오른 상태에서 무너질 때가 조심해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주가가 어차피 최저점 근처예요. 올라갔다 다시 눌러줄 때. 그러면 물러설 필요가 없겠죠.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고. 손절은 길어봐야 15%에서 20%. 수익은 많이 먹으면 50%, 100%. 수익 대비 손절량이 3대 1. 수익은 3, 손절은 1. 붙어야죠. 이해되셨죠? 네. 부분 매수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력 추적 신호, 정배열을 찾는다. 그리고 RSI 보조지표를 이용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거래량, 첫 번째 거래량, 그 다음에 두 번째 61선이 역배열됐다가 정배열로 가느냐. 자, 요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단순해 가면서도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일봉, 1일선이죠. 혹은 5일선. 그 다음에 5일선, 21선, 61선. 역삼각형이네요. 역삼각형은 어때요? 주가가 일봉, 21선. 일봉은 10,000원, 5일선은 11,000원, 21선은 12,000원, 61선은 13,000원. 역배열되어 있는 주식은 톡 건드리면 균형이 낮으니까 쓰러지겠죠. 우리가 무거우니까. 이런 주식은 지금은 아직까지 가격 매력은 있지만 앞에서 이렇게 한번 정배열 됐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케이스를 한 번이라도 정배열이 중간에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 번에 어느 날 갑자기 되지는 않아요. 앞에 이런 흔적들이 보여줍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확실히 가는구나 싶을 때는 이게 바뀝니다. 61선, 21선, 5일선, 일봉. 아까 차트 보셨지만 전환된단 말이에요. 방금 보셨지만 현대홈쇼핑 한번 볼까요? 계속 역배열이잖아요. 61선 아래로 계속 내려오죠?
그렇죠? 역배열 구간이 길어요. 그랬다가 잠깐 정배열. 계속 또 역배열. 그랬다가 정배열. 그랬다가 가격이 한 번 더 출렁거립니다. 그리고 정배열 기간이 길어지죠. 한 달이었다가 두 달. 두 달이었다가 다시 또 역배열. 그렇지만 거래량이 터져가 주가 폭락 거래량이 터져가면서 RSI 보조지표가 이미 앞에서 보니까 이번에 진짜 갈지 안 갈지 몰라 주가가. 그런데 앞에서 어떤 일이 났나 보니까 RSI 보조지표가 이때 과매도 영역이었네요. 1번 지점이라면 그럼 지금 2번 지점이 어때요? 주가는 더 낮지만 과매도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아, 지금은 내가 좋든 싫든 나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해야 돼? 주식을 단 한 주라도 발을 담궈야 되는 겁니다. 1,000만 원어치 살 것 같은데 무서워서 자신 없으면 200만 원, 300만 원만 사고 보는 거예요. 쭉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 아닙니다. 야, 내가 이것밖에 못 샀는데. 기다려요. 눌러줍니다. 나머지 300, 500 이때 붙이는 겁니다. 확인하고 또 들어가고. 현대홈쇼핑 딱 좋은 타이밍이네요. 교육도 좋고 지금 실전 매매하기도 괜찮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거를 방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은 범죄 현장에 가면 족적이 있는 것처럼 세력들의 족적은 거래량과 61선의 정배열과 역배열에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RSI 보조지표. 이 세 가지로 세력들의 흔적을 저와 여러분들은 찾아낸다. 근데 그 거래량이 비정상적인 거래량의 급등이 반드시 수반된다. 결국은 61선과 정배열, 역배열에서 정배열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수렴과 확산을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거다. 엉뚱한데 제가 시간 버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목표 주가와 세력들의 가격을 정확하게 알려면 지지선과 저항선. 나중에 그러면 이게 평단가 분석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3강에서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잠깐 볼까요? RSI 보조지표. 이 부분은 제가 한 1년 2023년도 1월에서 2월 달에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이 TV를 강의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 유튜브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때 당시 삼성전자의 주가 가격 똑같은 기법으로 한 거예요. 삼성전자 계속 역배열이죠. 2023년도, 2022년도 10월에서 2023년도까지 계속 역배열입니다. 5만 1,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강의할 때예요. 6만 원 올라갔다 또 밀릴 때예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삼성전자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RSI 기법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미 어때요? 주가 급락, 직접점 깨고 거래량 급등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앞으로 이 주식 몇만 본다? 8만 전자 가능해 보인다. 그렇지만 나는 얼마에 팔 거다? 7만 8천 원에 팔겠다. 살 거 무서워서 주식 손이 안 가지 않느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삼성전자에 베팅해라. 현금은 뭐다? 죄악이다. 기억하실 겁니다. 7만 8천 원에 진짜 팔았어요. 당시에 5만 5천 원, 5만 3천 원 샀던 주식들. 이 기법을 그대로 응용한 겁니다. 자, RSI가 그럼 뭔지, 왜 골든크로스에 사야 되는지 한번 핵심만 놓고 보겠습니다. 자, RSI는요, Relative Strength Index, 즉 지수예요. 지수는 지수인데 강도를 나타내는 측정하는 지수인데 어떤 겁니까? 절대. 즉 10,000원이야, 20,000원이야. 앞에보다 올랐어, 떨어졌어가 아닙니다. 상대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즉 가격이 10,000원에서 9,800원으로 떨어졌어. 그런데 상대 강도 지수야. 지난번에는 11,000원에서 10,000원까지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10,000원에서 9,800원 2%밖에 안 떨어졌어. 올라갔다가 치도했다가 이렇게. 가격은 떨어진데 레러티브니까 상대적이니까 오릅니다. 보통 가격 지표만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심리 지표라든가 이런 걸. 그래서 주식은 상대성이기 때문에 상대 강도 지표. 세력들의 진입이 들어왔을 때 지지선이 만들어지니까 얘를 속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40개 보조지표 중에서 제가 RSI 보조지표를 거래량과 접목해서
세력들의 개입 흔적을 신호로서 잡아내려는 노력을 해본 겁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발생해야 돼요. 어제에서 25 이하에서 과매도 영역에서 나타나는 골든 크로스는 강력한 뭐다? 그 종목의 변곡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매도 타이밍은 언제냐?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는데 75 이상 과매수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올 때. 자, 그러면 여기서 공부 좀 하신 분들, 주식점 연구하시고 실력이 있는 분들은 여기서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실 겁니다. 왜 그러느냐? RSI 보조지표가 만들어진 1970년도 이후에 그 책을, 이 RSI 보조지표를 만든 분이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매수를 건드리지 마라. 과매수 기준은 어디예요? 70이에요. 과매도를 건드리지 마라. 과매도 기준은 어디예요? 3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움증권이든 삼성증권이든 어떤 걸 보시든지 간에 이 RSI 보조지표의 바닥권은 30, 우위 부분 과매수 영역은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지금 바꿨죠. 75로. 그리고 30이 아니라 25로 낮췄습니다. 범위를, 레인지를 더 넓게 줬어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신성 불가침인데 제가 바꿨습니다. 왜 그런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하고 제가 보시는 차트하고 신호가 제게 조금 빨리 나옵니다. 여러분 건 여기 나올 거예요. 제 거는 하루나 이틀 전에 나와요. 왜 그러느냐? RSI 보조지표에서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게 어떤 거냐면 RSI 보조지표가, RSI 지표는 14입니다. RSI 지표는. 근데 이 녹색 선, 이걸 시그널 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시그널 선을 골든 크로스 나올 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데드 크로스에 보이는 것에. 이 시그널 선을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몇이냐? 11이에요. 이걸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14, 11 혹은 9. 근데 저는 이걸 바꿨습니다. 10. RSI 지표를 10으로 바꿔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그널 선도 9가 아니라 9나 11이 아니라 7로 바꿨습니다. 이 RSI 보조지표를 만드신 분이 절대 바꾸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과 가격지표와 세력의 신호를 잡아내기 위해서 제가 140개의 보조지표를 찾고 돌린 거에서 RSI를 찾아내고 그 신호를 좀 더 디테일하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 지표를 제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걸까요? 이 보조지표를 RSI를 만드신 분도 지금 제가 왜 바꿨는지 다음 주에 설명할게요. 이걸 그러면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도 인정해 줄 거예요. 왜? 시대가 바뀌었는데 거래 일수가 바뀌었으니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300일선 보조지표 보시는 분들 있죠? 이동평균선. 1년 거래 일수가 옛날에 토요일 때는 300일선이 맞아요. 지금 토요일 쉬잖아요. 전 세계가 다. 1년 거래 일수가 250일이죠. 이동평균선 250일. 1년짜리 이동평균선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호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더라. 세력의 개입을 찾아내고 우리도 그 가격에 어떻게 들어갈까 타이밍을 할 때는.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표는 내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세력을 따라가서 어느 가격에 살 건가. RSI 보조지표를 보고 사용하는 기본 컨셉을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좀 더 종목군과 세력의 개입을 등급을 나눌 때 사용하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